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 자, 깡통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깡통국어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방 크게 국어를 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 이 깡통 속에는요, 여러분이 알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아주 유익한, 영양가가 가득한 그런 국어 지식들이 가득 항상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깡통 열어서 필요한 지식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깡쌤이 여러분에게 통 크게 한방 쏠 내용은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산문 문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갈래 소설. 사실 소설도 우리가 이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작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재에도 최대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작품들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품들 엄선해서 실어 놓기는 했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작품들만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로 단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짬짬이 여러 가지 작품들을 다양하게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소설 관련 기본 이론에다가 제가 요 앞에 강의에서 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의 특성, 구성 단계, 갈등, 시점, 이런 관련된 기본 이론에다가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 소설 지문은 전체 지문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장면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낯선 작품보다는 여러분이 딱 시험을 볼 때 어떤 소설 작품을 봤는데 이거 내가 아는 작품이야.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만 계셔도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작품인데다가 그 작품이 앞뒤가 잘려서 어느 한 장면만 나와 있을 경우에도 여러분이 기죽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장면을 마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대충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런 장면인 것 같다라는 그 장면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작품이라면 훨씬 몇 배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는 것처럼 밑줄 긋고 이런 의미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재에 실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소설 작품 어떤 작품 실려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둑이에요, 자전거 도둑.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전거 도둑이 워낙 지문이 길어서 이걸 1시간 안에, 요 강의 한 강 안에 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벅찰 것 같아서 제가 반으로 좀 쪼개서 이번 시간엔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 중에서도 앞부분만 먼저 한번 여러분과 읽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 도둑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말고 딴 데서 강의를 할 때 마침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9살 인생이라고 한, 그 9살 인생도 좀 유명한 작품인데 그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9살 인생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둑 9살 인생인데 그 두 개의 제목을 섞어서 9살 도둑이라고 한 거예요. 9살 도둑, 9살 인생을 수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작품 강의하기 전에 자전거 도둑을 강의하고 막 했던 터라 갑자기 제목이 헷갈려서 제가 9살 인생이라 9살 도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저는 발음하면서 몰랐어요. 나중에 강의하고 나서 제가 9살 도둑, 9살짜리가 도둑되면 큰일 나죠. 자, 그렇게 했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자전거 도둑, 9살 인생 이 두 편의 작품을 이제 수업할 때는 굉장히 제목에 긴장을 해요. 내가 지금 제목을 똑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 9살 인생이라고 했나? 자전거 도둑이라고 했나? 혹시 자전거 인생이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꾸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요. 자전거 도둑?
맞지요? 자전거 도둑인 거 맞죠? 맞죠? 여러분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수업하다가 또 엉뚱한 제목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자전거 도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유명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흥미진진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자전거 도둑도 읽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나 이거 아는 작품이야. 와, 이거 읽어봤는데 뭐 이런 내용인데 반가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알고 계신 작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처음 보는 작품이다. 나는 박완서 작가는 알고 있지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 있는지를 몰랐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먼저 이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 좀 알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설이에요. 당연히 뭐 소설이겠죠. 현대 소설인데 구체적인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970년대 단편 소설입니다. 짧아요. 뭐 여러분이 보시기엔 길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짧은 거예요. 단편 소설이고요. 서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가 쭉 됩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뭔가 현대인들의 안 좋은 점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어서 비판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제재는 시골 소년 수남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수남이가 서울 생활에서 겪은 도덕적 갈등이야. 시골 어떤 소년이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와서 혼자 올라와서 우리가 흔히 상경했다고 하지요.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인 갈등. 왜 우리가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길에서 주운 돈은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길에서 이렇게 돈을 발견하면 근데 그 액수가 아예 크면 뭐 100만 원 막 이러면 당연히 뭐 심장 떨려서 그걸 뭐 당연히 경찰서에 가져가겠지만 그 애매한 액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적어. 뭐 10원, 100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떨어져도 잘 주워가지 않아서 뭐 동전이 필요하나 싶으면 그냥 사실은 누가 떨어뜨려도 사실 별 고민도 안 하고 가져가는데 그 애매한 액수 있잖아요. 뭐 5,000원, 10,000원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져가기에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좀 안타까울까. 5,000원, 10,000원이면 진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액수인데 근데 또 경찰서에 가져가기엔 좀 애매한 그런 일 할 때는 마음속으로 막 이걸 내가 쓸까? 뭐 경찰서에 가져가 막 그런 갈등 겪을 때 있잖아요.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나쁜 생각이 삐짓고 스물스물 기어오를 때 겪는 그런 도덕적 갈등인지 어떤지는 아마 여러분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는 잃어버린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좀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긍정으로 이야기하면 그 잃어버린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대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현대인들의 부도덕성. 도대체 도덕성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게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성격이 비판적 있죠? 현대인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대인들이 1970년대야. 근데 지금은 그 70년대로부터 많이 지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막 부도덕성을 막 비판하고 회복하자라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도덕성.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부도덕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부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보시면 주인공이 도덕적 양심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부도덕성을 갖게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원인이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6, 70년대, 특히 70년대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할 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폐허가 되고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루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 개인의 관심, 나라의 관심, 모든 관심이 그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70년대면 한창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가속이 붙어서 막 이제 성장하려고 할 때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물질적이고 그리고 나 하나 건사하기, 나 하나 챙기기에도 급할 때라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 도덕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가치관에 밀려서 조금씩 부도덕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70년대 이후부터 원래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양심적이고 정을 나눌 줄 알고 뭐 따뜻한 정, 따뜻한 사랑 이런 게 좀 오고 가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70년, 80년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웃이 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웃이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다. 상경한 시골 아이와 주변 도시 인물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서 가끔가다 이 소설을 읽을 때면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이 실제로 있는 곳, 실제로 서울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읽으면서 이거 진짜 있었던 일 같아. 굉장히 구체적이야.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 포인트 모아보기에 보시면 이 소설의 그 주된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에는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 수남이 그 아이가 겪는 갈등 두 가지 다 겪어요. 내적 갈등도 겪고 외적 갈등도 겪게 되는데 그 중요한 갈등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중에 이 갈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 내용 한눈에 보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대신 원래 이제 단편이긴 하지만 본문이 조금 단편치고는 길어요. 그래서 그 전체 본문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부분적으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골고루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이 실려는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 흐름 파악하시라고. 자, 발단, 청계천 전기용품 도매상, 청계천 전기용품 도매상 실제로 있는 곳.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명이 여기 공간적 배경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느껴진다. 수남이 주인 영감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수남이 전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길한 예감 그러다가 수남이가 직접 안 좋은 사건을 겪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남이는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을 겪으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있으면 그나마 있는 도덕적인 양심, 인간적인 가치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줄거리 읽듯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나는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을 처음 봐. 지금 공부하면서 난 이 제목 뭐 이런 내용 처음 보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읽는 장면이 전체 내용 중에 어떤 장면이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게는 이라고 했는데 앞부분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게가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에 세운상가라는 상가가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파는 게 뭐 여러 가지 팔기도 하지만 전기용품 가본 적 있고 지금도 아마 세운상가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가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가짜인데 여기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죠. 자, 이 가게는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골려오는 전화가 닿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나미가 등장하잖아요. 이 수나미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서울에서 살던 아이가 아니라 원래는 시골에 살던 아이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올라와서 이렇게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점원이니까 가게로 막 물건 주문하는 전화 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나미가 생긴 건 굉장히 뭐 이렇게 미소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앳되게 순수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조금 저음? 목소리가 생긴 것답지 않게 조금 굵어요. 그래서 수나미가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그 목소리만으로는 사람들이 수남인지 주인 영감님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 외부에서 전화 거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하고 깍듯이 좋은 데를 내온다.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나미의 목소리 때문에 모습은 굉장히 앳되다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고 깍듯이 좋은 데를 해온다. 그럼 이제 수나미는 당황하는 거죠.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꼬맹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은. 수나미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이럴 필요 없는데 사실은 수나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나미가 일부러 목소리 갖고 장난친 게 아니잖아요. 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대뜸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하는데 수나미는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만큼 수나미가 순수하다, 순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저쪽 전화 건 사람이 쫙씩 새벽부터 재수없게 누굴 놀려. 절대로 수나미는 누군가를 놀릴 의도가 없습니다. 놀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수나미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신용부터 한다. 지금 전화통화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전화 거는 사람이 너 이따 두고 봐 하면은 수나미가 자기도 모르게 마치 알밤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움츠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난 이유는 수나미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주 알밤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알밤을 맞을 때쯤 이렇게 움츠리게 된다라는 거죠. 설마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 없는데 말이다. 실수만 했다 하면 알밤 먹을 것을 예상하고 고개가 자라 모가지처럼 오그라드는 게 수나미가 이곳 전기상회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얻은 조건반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건반사가 될 정도로 여기 지금 수나미가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알밤을 많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기 화면에다 준비는 안 했지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수나미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빨리 못 준다라는 이유로 알밤 한 알 뭐 이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일이 익숙해졌지만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린 수나미가 얼마나 알밤을 많이 맞았을까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나문단. 그런데 일이 익숙해진 후에도 수나미는 심심치 않게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어먹는다. 이 알밤은 안 먹어도 되는데 맛도 없는데 그죠?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짓궂은 방법으로 수나미를 귀여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알밤을 쥐어 만든 사람들도 처음에야 진짜 실수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정신 차려 하는 의도였겠지만 지금은 일이 익숙해졌는데도 수나미에게 알밤을 콩 쥐어 박는 것은 사실 수나미가 이제 동생처럼 이제 일도 잘하고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왜 가끔 어른들은요, 왜 아기가 예뻐서 볼을 꼬집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는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니까 수나미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예쁜 아이를 보면 물어 뜯어 올려놓고 많은 사람이 있듯이 이 사내들, 이 가게를 드나드는 사내들은 그런 방법으로 수나미에게 애정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알밤이 막 나쁜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수나미에 대한 일종의 애정 표시다. 짜식 잘 잤냐? 하면서 알밤. 짜식 요새 제법 컸단 말이야? 장가들여야겠는데 짜식 좋아서 하고 알밤. 근데 이 사람들은 애정 표시라고 하는데 수나미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왜 전화통만 들고도 이렇게 알밤을 피하는 행동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래서 우리 본문의 끝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먹과 팔집만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 그러니까 애정 표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짝 콩 쥐어박는 정도지 막 수남이가 아파서 괴로워서 혼날 만큼 그렇게 아프게 쥐어박는 알밤은 아니다. 자, 이렇게 수남이는 알밤을 맞아가면서 이제 이 가게의 점원으로서 이제 서울 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단에 보면 수남이는